수도 마닐라에서 65km가량 떨어진 탈 화산이 폭발해 마닐라 국제공항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화산재가 수십 킬로미터 바깥이 날리고 있고 주민과 관광객 4만 5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 tumakbo na kami papunta dito. Paakyat. Sikip nga sa daanan. Pati yung mga bata diabagsakan ng mga bato.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 상황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하게 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오늘도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측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전주에서 익명 기부자의 성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로 체포를 도왔던 시민이 자신이 받은 경찰의 포상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또다시 기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관계자의 소송 상황을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전국 PC방 3천여 곳의 컴퓨터 21만 대의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 1억 번 넘게 검색어를 조작했는데 홍보를 원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4억 원가량 수익을 챙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오늘 8시 뉴스는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지로도 많이 찾는 필리핀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 근처에서 화산이 폭발해 연기와 화산재가 지금도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과 관광객 4만 5천 명이 급히 대피했고 마닐라를 오가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다시 큰 폭발이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부터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은 안전한지 또 공항 상황은 어떤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거대한 연기 기둥이 피어오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탈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어제 낮부터 증기 활동이 활발해지더니 오후에는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오전에는 용암이 분출했습니다. 수도인 마닐라에까지 화산재가 날아갔습니다. 마닐라 공항에선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Yung mga umusok madami. Pati yung mga bata diabagsakan ng mga bato. 필리핀 당국은 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보 4단계는 두 번째로 위험한 단계로 며칠 안에 큰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됩니다. 지진도 여러 차례 관측되면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독일 DPA 통신은 지금까지 1명이 숨졌고 주민과 관광객 4만 5천 명이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에는 우리 교민 8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14km에 있는 분 다 대피를 하셔라 이런 안내를 했고 대피 요령 그런 것들을 안내해줬죠. 탈 화산은 호수로 둘러싸인 화산섬 안에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1911년과 1965년에도 폭발해 각각 1,300명과 200명이 숨졌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탈 화산섬을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관광객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대피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화산 폭발 현장 14km 이내에 우리 교민이 정확히 몇 분이 계신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피한 사람이 200에서 300명 정도인 걸로 우리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한 교민과 저희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폭발한 탈화산이 또렷이 보이는 카피테주 신랑시.
선교 활동을 위해 이곳에 사는 박용대 목사 가족도 대피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어제 첫 폭발 직후 가장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닌 숨 쉬는 거였다고 합니다. 분진이 많이 내려서 이렇게 견디기가 어려웠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유황 냄새였어요. 숨쉬기 힘들다고 그래서 저녁에 한 11시쯤 나가서 15km 떨어진 지인 집에서 하룻밤 버티고 돌아왔지만 이번엔 여진 공포로 결국 다시 집을 나선 겁니다. 어진이 아주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점심 때는 뭐 이렇게 식탁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진동이 느껴져서 도로며 주택이며 켜켜이 쌓인 화산재. 그 차들이 지날 때마다 분진이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날리죠. 네. 저게 화산재가 쌓여 있어서 그래요. 네. 물을 뿌리면 씻겨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진흙탕으로 변해버려 수습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 여기에다 추가 폭발 우려도 나오면서 박 목사 가족은 일단 며칠 동안은 집을 떠나 있을 생각입니다. 또 언제 폭발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밖에 있다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현지 우리 대사관은 현재 대피한 우리 교민은 200~30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차 오가는 단기 거주자, 또 관광객들도 많아서 대피 권고 지역에 우리 교민이 정확히 몇 명이나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마닐라 공항의 운영이 일부 재개됐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여객기가 정상적으로 뜨고 내리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려다가 지금 발이 묶여있는 사람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만 합쳐서 2,000명이 넘습니다. 또 마닐라 가는 길에 있는 괌과 사이판 노선도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은 재희원 기자입니다. 마닐라 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은 어제 저녁 6시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화산 폭발 지점에서 약 65km 떨어진 마닐라 공항 활주로에도 화산재가 떨어져 500편 이상의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마닐라 북쪽의 클락 공항도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국내 항공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인천과 필리핀 등을 오가는 항공기 39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화산재로 인해 항공기 엔진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쉽게 운항을 시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닐라 항공편 운항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만 승객 4,500여 명이 출국하거나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마닐라 항로에 있는 괌과 사이판 노선 운항도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연과 결항 안내를 했습니다. 현지 기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운항 재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현지의 남은 승객들은 호텔 등에서 머물며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거나 항공기 운항이 일부 재개된 클락 공항으로 이동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지금 마닐라 시내인데 어제 여기도 화산재 많이 날렸어요. 저도 내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클락 쪽도 지금 다 만석이. 마닐라 공항 이착륙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활주로에 쌓인 화산재 제거 등의 시간이 필요해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그러니까 오늘 저녁 국회에서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바로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정현 기자, 여야가 가장 부딪혔던 게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인데 통과가 됐습니까? 네, 1시간 30분 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도 조금 전 통과됐는데요. 이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했고 한국당은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채 법안 처리가 논의돼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검찰 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침내 누구도 법 앞에서 평등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와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하기는 했다라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일 따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하자 오후에라도 일정에 합의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한 한국당은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에만 참석한 뒤 곧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 학살 등의 피켓을 자신의 자리에 붙여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고정현 기자 뒤쪽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을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 정세균 국무총리 동의안은 이미 그 전에 가결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이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한국당도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09표로 통과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본회의장을 나와 로텐도홀 앞에서 여당의 의회 독재를 계속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조금 전 끝났습니다.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나머지 하나인 검찰청법도 통과시켰고요. 마지막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도 조금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4월부터 충돌과 대결로 점철된 패스트트랙 정국을 뒤로 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SBS 고정현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조금 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경찰에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두 가지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뒤엔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나면 검찰이 가서 또 조사를 받을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고소 고발인에겐 왜 무혐의로 처리하는지 알려주고 검찰엔 관련 자료만 넘깁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사건을 아예 덮으면 어쩔 거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90일 안에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소 고발인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의 지휘가 아니라 요청인지라 경찰은 과거와 달리 검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 요청을 거부하고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면 검경 사이에서 사건 처리가 마냥 늦춰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조정안은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 조서처럼 검찰 조서도 사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선 방어권이 강화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이 길어져 국민들의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법무부가 지난주 검찰 고위급 인사에 이어서 오늘 저녁 검찰 조직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인권과 민생 중심의 조직 개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청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저녁 전격 발표한 검찰 조직 개편 방안의 핵심은 예상대로 반부패 수사부와 같은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줄이는 겁니다. 대신 형사부와 재판을 다루는 공판부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수사부서 13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뀝니다. 가장 큰 폭의 개편은 주요 사건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반부패 수사부의 경우 4개에서 2개로 줄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는 3개에서 2개로 축소됩니다. 외사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폐지됩니다. 현 정권 겨냥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 조직 개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세 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르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습니다. 개편안으로 인사 요인이 발생한 만큼 검찰 안팎에선 중간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새로 취임한 서울중앙지검장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계속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대비되는 발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이 검찰 간부를 대거 교체한 이번 인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법조계 안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원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일성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였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밝힌 입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 정권 의혹 수사 차질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임 검사장 부임에 맞춰 일선 검찰 간부의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의도 대검 감찰 이과장은 최근 인사는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이런 식이면 정치 검사들만 늘어나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들 것이라고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도 가세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페이스북에서 공개 비판한 겁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을 밝힌 신임 중앙지검장과 중단 없는 수사를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두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중국에서 최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걸린 폐렴을 분석한 결과 사스 바이러스와 89% 비슷하다고 우리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다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또 그 병을 인간에게 옮긴 매개체가 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중국 우한시 폐렴 원인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결과입니다. 2017년 중국 난징 육군병원에서 박쥐로부터 분리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89%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한 폐렴이 사스와 친척인 게 확인됐지만 아직 얼마나 전파력이 크고 치명적인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바이러스 분류라든가 감염 독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쥐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와 비슷하다고 해서 박쥐가 매개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분리된 바이러스와 88% 같았지만 낙타가 매개체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염자와 접촉한 763명 중 현재까지 추가 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면 인간 사이 감염력은 없거나 매우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사스와 친척인 게 확인됐고 향후 강한 인간 감염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우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계속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돌아와 폐렴 증상이 있을 경우 당국에 신고하는 등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PC방에 있는 컴퓨터 수십만 대를 조종해서 네이버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또 PC방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빼내서 팔아 넘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마케팅 업체 대표 B씨는 PC방 컴퓨터에 특정 프로그램을 심으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른바 좀비 PC를 만든 건데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깔린 전국 3천여 곳의 PC방, 컴퓨터 단말기 21만 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이렇게 확보한 좀비 PC들을 동원해 네이버의 검색어 조작에 나섰습니다. PC방 컴퓨터가 자동으로 특정 업체와 관련된 검색을 진행하도록 조종한 겁니다. 텔레마케터까지 동원해 포털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돈을 받은 뒤 검색어를 조작해줬고 이런 수법으로 연간 4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PC방 이용자들의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빼내 한 개에 10,000원씩 받고 팔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네이버가 검색어 조작을 눈치채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습니다. 이들이 빼낸 네이버 계정은 약 20만 개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증에 이용되는 계정들은 보호 조치가 되고요. 다시 사용하시려면 소유주가 본인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등 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며칠 전 배우 주진모 씨가 휴대전화를 해킹당해서 협박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조사에 나선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들의 SNS 대화 내용까지 인터넷에 퍼지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해킹이 의심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라인 저장 공간 클라우드입니다.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들이 클라우드로 자동 전송됐을 경우에는 그 휴대전화뿐 아니라 클라우드도 해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다는 이 클라우드가 그럼 과연 안전한 건지 노동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CES에서 주목받은 애플의 대형 광고입니다. 당신 아이폰에서 일어난 일은 당신 아이폰에 머물러 있다. 수사당국 요구에도 피의자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는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애플도 지난 2014년 클라우드 보안 문제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누군가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의 애플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빼간 겁니다. 배우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못한 걸로 드러났지만 애플은 보안 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중 비밀번호를 통한 접속 방식이나 안 쓰던 기기를 통한 접속 때 알림 메일을 보내는 등 지금은 기본이 된 개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 클라우드 역시 접속 과정에 애플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이용자 선택에 맡겼습니다. 지금 5년 전 일인데 도움도 얻지 못했다 그러면 글로벌 마인드도 부족한 거고요. 2차 인증을 기본으로 하는 걸 갖다가 동의를 구할 게 아니라 그건 정책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될수록 각종 디지털 기록의 클라우드 집중과 활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용자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번거롭더라도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쓰고 그마저도 수시로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클라우드에 접속할 땐 스마트폰 문자로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거치도록 이중 인증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잠재적 해킹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는 없는 만큼 민감한 정보라면 애초에 클라우드를 활용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연말 전주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가져다 놓은 성금을 훔쳐간 남성들이 붙잡혔지요. 검거에 큰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경찰이 포상금을 수여했는데 이 시민이 받은 포상금을 모두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드티 차림의 남성이 빨간 가방을 들고 SUV 차량에 올라탑니다. 지난달 30일 얼굴 없는 천사가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려 한 성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익명 독지가의 기부금을 훔쳐 큰 공부를 샀던 이 범행은 불과 4시간 만에 막이 내렸습니다. 범행 나흘 전부터 수상한 차량이 주민센터 근처에 세워져 있었다는 주민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물 묻은 휴지로 엉성하게 가린 차량 번호판을 눈여겨보다 따로 적어뒀던 겁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있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없었고 오늘 아침에 남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경찰은 범인 검거 공로로 제보자에게 표창과 함께 포상금 200만 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자신의 월 수입보다 많은 포상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주민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그보다 더 못 벌긴 해도 충분히 둘 먹고 사는지 그럼 받아서 좋은 일 쓰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주민센터는 어렵게 되찾은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과 제보자 기부금을 홀몸 노인 등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9살 어린이가 베란다 욕조 찬물에 들어가 있는 벌을 받은 뒤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미 몇 해 전부터 아동학대로 관계기관이 계속 지켜보던 가정이었습니다. 반년 전에는 아이 몸에서 멍을 발견한 학교 측이 경찰 신고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찍은 사진입니다.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손, 다리에서도 멍이 발견돼 학교 측이 지난해 7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머니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는 맞지 않았다고 하고 어머니는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된 지 6개월 만에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진 겁니다. 피해 아동은 부모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또 부인할 거고 이런 이제 진술에만 의존해가지고 사건 처리를 하겠다라는 조사의 방식이 사실은 이 치서 사건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동보호기관에 있었던 피해 아동이 지난 2018년 집으로 돌아간 과정과 사후 관리 시스템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기준과 원칙이 뚜렷하지 않아 여주시는 아이가 문제 부모에게 돌아가는 걸 막지 못했고 아동보호기관이 이후 10여 차례나 가정을 방문했지만 재학대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경찰을 동반하지 않으면 아이의 몸 상태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도 사후 관리를 소용없게 만들었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데 불시에 가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체크하는 그런 밀착된 어떤 점검 이런 것이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제도도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아동학대 가해자의 95%가 부모 등 가족인데 재학대 당하고도 원 가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전체의 69%나 됩니다. 아이는 부모와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바닷가에 초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부산 해운대에서 건물 사이 바람이 갑자기 강해지는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101층에 이르는 LCT 유리창이 자주 깨지고 그게 주변으로 날아가서 인근 주민들도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책은 없는지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급 강풍이 몰아친 지난 7일 부산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이 두께 8mm짜리 유리 파편 세례를 받습니다. LCT 건물 85층의 거실 유리가 깨지면서 200m 떨어진 오피스텔로 날아온 겁니다. 어젯밤에도 LCT 공사장 옆 가게에 2m 길이의 널빤지가 날아왔는데 자칫 지나가던 행인을 덮쳐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3배 이상 전에보다는 심하다 보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심해버렸거든요, 저녁에. LCT에선 2018년 10월 태풍과 지난해 5월 강풍 때도 건물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옛날 태풍에는 피해란 건 없었어요. 이제 이거 들어오고 막 계속 이제 피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제는 멘붕 되더라니까요. 이런 현상은 태풍이나 강풍이 초고층 빌딩군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골바람, 즉 빌딩풍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하지만 85층에서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 3동이 들어서는데도 바람의 영향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뿐 아니라 지난달부터 본격 입주하는 LCT 주민 역시 창문을 열어두지 못하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풍에 의해 가지고 좀 창호가 열린 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강풍에 좀 수철이 좀 개폐되면서 그래가지고 깨진 걸로 좀 추정됩니다. 강풍 피해가 잇따르자 해운대구청은 뒤늦게 빌딩풍 피해를 막기 위한 용역 작업에 착수하고 빌딩풍 규제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선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었다는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오는 3월에 다시 강단에 설 것으로 보여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석춘을 사과하라! 류석춘을 사과하라!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망언 파문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학생들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류 교수가 새 학기 2개의 과목을 개설한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세대는 지난해 9월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와 비슷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류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도 없고 학교 당국의 태도는 의도적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니라고 나태합니다. 대학 징계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최근 1차 회의에서야 류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류 교수가 재심 의견을 내면서 징계 절차는 여전히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교 측은 아직 징계를 받지 않았으니 수업을 여는데 문제가 없다면서도 징계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그치, 해당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징계 진행 중이셔가지고 징계 결과도 나야 돼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정이시고. 류 교수는 취재진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아주 바쁘다니까요. 연세대 측의 징계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류 교수는 다시 강단에 설 준비를 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지난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오늘 사퇴했습니다. 과거 김 변호사 관련한 유튜브 방송에서 세월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며 유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왔는데 임명 2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회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 위원직을 그만두겠다며 사무실 바닥에 임명장을 내던지고 나옵니다. 위원장님을 만나서 제출하려고 했으나 위원장님이 지금 회의 주재 중이어서 뵙지 못하고 일단 내려가야겠죠. 김 변호사는 전원회의에 3차례 참석하려 했지만 유가족들 항의로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퇴서 제출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명을 지체해 오해가 난무하고 소문이 증폭됐다고 주장했습니다. 6개월씩이나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저에 대한 오해가 난무될 즈음에 임명을 함으로써 제가 도저히 사참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또 임명반대 성명을 냈던 특조위 공무원 40명과 시민단체 활동가를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모욕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로서 끝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이죠. 해명할 건 하고 정정당당하게 자진 사퇴를 해야죠. 제발 상식이 있고 남들이 봐도 특조위원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분을 좀 추천했으면 좋겠어요. 공석이 된 김 변호사 후임은 자유한국당이 30일 안에 추천해야 합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만기가 지난 보험금 혹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안 찾아간 보험금이 1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전형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1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계약 만기가 지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7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가 지난 보험금 1조 7천억 원,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 1조 1천억 원 순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숨은 보험금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내일부터 문자 메시지와 알림톡 등 전자방식으로 적극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해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속인도 안내 대상입니다. 연락처를 모르면 주민등록 전산망에 있는 주소로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이나 도산 신고된 사업장에 근로자가 못 받은 퇴직연금보험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바로 찾는 게 이익이지만 2001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건강진단자금 같은 중도보험금과 만기가 된 보험금은 소멸시효까지 놔두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율의 1%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3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이자 산정 방식이 달라 만기를 기다릴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언제 그 보험 계약을 이제 체결했는지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다음은 총선을 앞두고 빨라지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당으로 복귀하는 이낙연 총리가 내일 앞으로 일정을 밝힐 계획인데 서울 종로 출마가 유력합니다. 김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로운 보수당이 요구해온 보수 통합의 3대 조건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도 동의한 보수 중도 통합의 6대 기본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들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통합하자는 내용을 비롯해 국민통합연대의 6가지 통합 원칙에 새 보수당 요구 조항도 들어있단 겁니다.
세보수당도 황 대표의 발언을 받아들였습니다. 3원칙을 수용한 것으로서 보수 재건과 혁신 통합으로의 한 걸음 전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통합의 물꼬는 텄지만 방법론에선 이견이 여전합니다. 당대당으로 통합하자는 세보수당과 달리 한국당은 범보수 진영이 모두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천관리위원 18명을 임명하며 총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당으로 복귀하는 이낙연 총리는 서울 종로구에 전셋집을 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종로 출마가 초읽기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총리가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지 모레쯤 당 지도부와 이 총리가 만나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내일 향후 일정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 총리와 종로에서 맞붙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한국당 관계자는 어디로 출마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이번 총선부터 선거제가 바뀌는 점을 노려서 자유한국당이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자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비례 무슨 당처럼 기존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이름은 쓸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존 정당 이름에 비례란 글자만 붙인 비례 전담 정당. 현재 중앙선관위에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렇게 3개 창당 준비위 신청서가 접수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비례전담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선관위원 표결을 거쳐 정당명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정당과 이름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을 경우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 당에 투표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구 후보 A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투표용지에서 A 후보 소속 정당과 비슷한 이름의 비례 전담 정당명을 보고 같은 당으로 잘못 인식하는 후광 효과도 우려된다고 선관위는 지적했습니다. 비례 전담 정당을 자처하는 많은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도 있어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 등의 이름으로는 창당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급조한 핑계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기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선관위 결정으로 위성정당 난립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한국당이 다른 이름으로라도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들려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당명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삼성이 자체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총수 일가 비리도 감시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음 달 그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자료를 받아서 넘겨달라고 공식 요청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은 지난 9일 그룹 전체 윤리 경영을 감시할 준법감시위원회를 다음 달 초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진보 성향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는 경영권 승계나 총수 일가 비리도 감시의 예외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출범 발표 직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신자를 준법감시위원회로 한 공문을 삼성 측에 보냈습니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배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검찰과 공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소환 때 논란이 됐던 변호사 선임 문제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현직 임원들을 삼성이 회사 돈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변호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공문을 보낸 건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삼성 측이 반발하기에 앞서 수사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김지영 위원장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을 낮추기 위한 면피용 기구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삼성 측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전 판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부부와 관련된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서 그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와 또 판결의 의미를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유 전 수석이 재판 진행 상황을 부당하게 알아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이를 청와대로 유출했느냐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혐의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전 수석이 상고심 소송 당사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판사 퇴임 뒤 갖고 나가고 대법원 재직 때 다룬 사건을 변호사 개업 뒤 수임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고의가 없었고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이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는 유 전 수석 개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법농단 사건 재판들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떻게 멈추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정황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애초부터 미군 살상 목적은 없었고 공격 뒤엔 더 이상 보복은 없다는 비밀 메시지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미군 기지 모습입니다. 건물의 잔해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격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이란이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렸기 때문입니다. We had advance warning that there may be some rockets followed by a base incursion. 공격 직후에는 이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추가 공격이 없을 거라는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비밀 메시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보복 수위를 고민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대응 없이 경제 제재로 방향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 대사관 4곳을 공격하려 해 제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에스퍼 국방장관이 증거를 본 적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자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I'm not going to discuss intelligence. What the president said was he believed it probably could have been. He didn't cite intelligence. 살라미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은 미군 기지 공격이 미사일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지 미군 살상 목적은 아니었다며 보복 수위를 조절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은 정부는 우리가 국제 수소경제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세계 판매량 또 1위도 달성했습니다. 수소차가 6천여 대 판매가 되었는데 그중 60%가 바로 우리 수소차입니다. 수소차의 보급은 분명히 늘었지만 연료 공급원인 수소충전소는 어떨까요? 국회의사당 앞 수소충전소를 가봤습니다. 충전을 기다리는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충전소가 우리 기사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죠. 정부는 지난해 충전소 86기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운영 중인 건 34곳에 그나마 잦은 고장으로 개점 휴업이 다반사입니다.
서울 양재에 있는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직접 찾아와 봤더니 이렇게 문은 닫혀 있고 이 문 앞에는 이렇게 충전소 고장으로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만 붙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수소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정부가 노후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바꾸는 정책을 내놨지만 충전소 공급이 번번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터지면 공항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살 수는 없다. 연료전지 등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공급망을 조기에 갖춰 경제성을 입증해야 우리 사회가 수소를 받아들이는 문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1948년 14,000명 넘는 주민이 숨진 제주 4.3 사건. 우리 현대사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 이와 관련한 미군의 기록물이 입수됐습니다. 당시 미군정이 제주를 초토화한 작전을 극찬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JIBS 안수경 기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싹쓸이하기 위해 제주의 1개 대대를 추가 파병하겠다. 더할 나위 없이 매우 훌륭한 생각이다. 제주 초토화 작전 계획을 보고받은 로버츠 미국 군사고문 단장이 최고의 생각이라고 극찬한 기록입니다. 1948년 남한의 단독 선거를 앞두고 열린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회의 녹취록. 미군정이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제주도민을 정치범이 아닌 범죄자로 주장한 사실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에서 입수한 자료로 미군정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반 정치범과 일반 범죄자의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범죄자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진압을 하는 형태가 된다고요. 왜 제주에서 그 작은 섬에서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미국 현지 조사로 4.3 관련 자료 38,000여 장을 입수했습니다. 미 국동군 사령부와 국무부 등 상위기관 문서를 중점적으로 수집했습니다. 18년 만에 재개된 미국 자료조사. 4.3을 둘러싼 미국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4.3 평화재단은 미군 자료의 비밀 해제 요청을 하는 한편 미국 자료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